저 댓글 중에 혹시 이재명 정권에서 국방장관 제의 들어오면 가실 거냐고. 저는 안 갑니다. 군 네. 출신이라서. 아니 이게 국방부 장관을 옆에서 모셔보니까 네.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의원님 이제 군사 쪽도 많이 아시지만 이제 예. 의회 대변인 예. 이거 이제 사실은 대변인이라는 게 말이 대변인이지 예. 저희도 해보면 대변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상대하려면 저야 뭐 질문한 거 하나지만 궁금한 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기자들. 이번에 뭐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이전과 관련돼서 이제 그 회자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이제 대변인을 상대로 아주 그냥 강하게 역사 교육까지 그쵸. 시켜가면서 이제 했던 것들. 제가 대변인 할 때도 항상 긴장하죠. 온브리핑 그렇죠.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온브리핑을 하는데 상당히 긴장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서욱 장관하고 이제 소통이 좀 잘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알 권리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서욱 장관하고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대변인 하면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이제 한 상시 출입 기자가 한 80여 분 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소통의 중요성을 그때 많이 느껴요. 맞아요.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기자니까 저도 국방부 잠깐 출입할 때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그 대변인 때는 뭐 그 당시에 저 문재인 정부 초기 최연수. 예. 네. 그 국민일보 계시다가 예. 그때 초창기에 네. 송영무 장관님 오셨을 때 맞아요. 그때 뭐 좌충우돌했었잖아요. 네, 참 맞아요. 의료일기 도입한다고 네, 뭐 했다가 막 네. 했는데도 이 국방부가 정말 빡센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아시잖아요. 기자들 보통 출입 20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막 뭐 7년 차다 8년 차다 아무 의미 없어요. 15년 차 이하는 주니어야 그냥. 네, 맞아요. 그래 알아서 저희 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25년 됐을 때부터 연차를 좀 따질 수 있는. 그래서 맞아요. 퇴임 거의 한 5년 앞두고 네. 또 그들만의 파벌이 있어요. 맞아요. 잘 붙어야 돼요. 너무, 저도 저도 대변인으로서 너무 힘들었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 초창기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그러니까 문민 정부 이외 YS 이외에 그러니까 군의 문민화 네. 뭐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군인 출신 아닌 군 출신이 아닌 장관이 와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네. 이 부분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한 30명 가까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는데요. 사성장군 출신은 딱 3분 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조지 마셜 육군 원수가 있었고 마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트럼프 일기에 매티스 해병대 사성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스틴 바이든 정부의 이제 오스틴 이제 중부사령관을 역임한 사성장군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전통은 뭐냐면 간주 기간이라는 걸 둬요. 그러니까 제대 후에 군복을 벗고 나서 7년 동안은 입각이 불가능합니다. 장관 입각이. 그건 법으로 규정해 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50년대 조지 마샬 같은 경우는 육군 원수로 전역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무장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국방부 장관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매티스하고 오스틴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 때 그 간주 기간 예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하원이 동의하면 7년을 준수 안 하더라도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 임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국방부 장관을 아예 문민화 교수 출신들 오고 기업가 출신들 그렇죠. 오고 병 출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방장관의 역할을 민에 의한 통제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거죠. 군을 대표한다기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그렇죠. 뭐 이런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돼 있는 상황에 이제 그런 거고 좀 전에 이제 김종대 의원이 다녀갔습니다마는 제가 김종대 의원 보좌관 할 때 이 법을 발의했어요. 우리도 이제 군 출신들을 제한하는 법 미국과 유사하게 이제 법을 발의했었는데 결국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의 반대로 결국은 실패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봐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럼스펠드인가 그 자서전에서 봤는데 이분이 기업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천조국이라 하죠. 네. 그 우리 보통 네. 뭐 짤방에서 네. 1년에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써. 지금 이제 1,200조 정도. 그렇죠. 더 올랐죠. 게다가 달러 환율 생각하면 더 올랐겠죠. 우리 돈으로는. 네, 근데 그렇죠. 더 올랐죠. 그렇게 많은 한 태평양 7함대 운용하면서 네. 이걸 하나의 효율성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돈을 어디다 쓰고. 네. 근데 이게 돈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실전부대 싸움 제일 잘한 게 미국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맨날 연습하고 막 했다가 사고 터지면 똥별들 막 도망가고 네. 이런 군대가 많고 오히려 네. 후진국들은 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돈 하지만 실제 전쟁 때 지금도 실전부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개헌권도 보면 국방부 장관 자체가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을 아예 그냥 휘어잡고 그리고 이제 각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장관을 대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이나 이제 진급을 아주 좌지우지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냥 곽정군 사령관의 말 중에 좀 의미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삼성 장군을 4차에 진급을 했기 때문에 네. 곽정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건져주는 그런 진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특전사에서 근무도 안 했는데 특전사령관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특혜를 준 거네요. 예. 너 내 편 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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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군에서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도는 그렇죠. 이제 각군 총장이 추천을 해요. 진급자를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하는 그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 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진급 정도 하면 진급을 포기해요. 보통 2차까지 진급이 안 되면 그렇군요.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3차, 4차는 이제 자기 전역을 준비하면서 뭐 한직에 가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그런 사람을 이제 끌어올리니까 본인이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육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 목표 모토가 뭐냐면 건전한 시민 양성이에요. 미 육사가. 네. 근데 웨스트포인트? 우리는 정예 장교 양성 목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엄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리더가 나왔을 때 군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지금 내란의 잔존 세력들 내란에 대한 군을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특정군 출신보다는 문민 장관이 오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특정군 출신이 오다 보니까 무슨 상황 발생하면 장관이 상황실에 앉아서 이제 합참의장은 가만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이 지시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모순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다 육사니까. 제가 대변인 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욱 장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참 상황실로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리더십의 교체 그리고 윤석열류의 리더가 탄생했을 때 다시금 또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의 문민화는 장관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또 댓글 중에 이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 호야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니까 네. 그러니까 군 출신 민간이 아니라 군 출신 그 장관이 와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질문이거든요. 죄송한데 절대 동의 못 하고요.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합참의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합참이 그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합참이나 이제 각군 작전사급에서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네.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이제 프로시저가 진행되는지를 알 정도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은 그냥 외형적으로 내피적으로만 아는 거고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 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효율성 있게 효능감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성 변수로서 이 북한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육군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권한, 지휘 권한을
사령관들한테 완전히 위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방식이 돼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속들이 알고 있고 몸에 배게끔 연습하는 게 결국은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 군이 오면은 그게 안 되고 또 이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오면 또 자기 사람들을 라인업 시키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국방부 장관은 안보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국방부는 이게 정부 부처다. 민간이 주가 되는 정부 부처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 군이 그거를 막아왔던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가 이걸 자신 있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참을 믿고 우리 군들을 믿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네. 시청자분이 이제 혹시 그 고민이 되면 본인 예. 말씀대로 이렇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선진국일수록 그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교육감 선생님 출신만 해야 되나? 그래.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중이 제 머리 못 가는 경우 네. 엄청 많거든요. 네. 군도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 부서고 그걸 어떻게 예산을 경영의 하나의 전략으로 그렇죠. 어떻게 국방 배분하느냐. 경영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장관은 그리고 이제 군령권과 군정권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합참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 불안하면 그런 방식도 있죠. 국방부 장관을 문민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관제로 가서 네. 2차 관제로 가서 한쪽은 이제 지금 시스템대로 차관을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이나 이런 군정 파트를 관할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군령 파트를 관할할 수 있는 차관제를 만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우려는 좀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네. 내일 이제 탄핵 변론하고 만약에 파면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니 뭐 높은 게 아니라 무조건 저는 해야죠. 100%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요. 음. 지금 뭐 박근혜 정부 때 정도면 논란이 될 소지는 있지만 지금은 뭐 국민들이 다 그 현장을 목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한 거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헌재에서 증언한 것 중에 자백한 것 중에 선관위의 군대를 자기가 보냈다고 직접 명령했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을 위배하는 거고 그거 맞아요.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뭐 이거 기각에 대한 우려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기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헌재에서 뭐 그 저 방통위원장 이진숙 하듯이. 이진숙 위원장 하듯이 뭐 스플릿이 나온다. 그렇게 치면 이제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관들도 만장일치로 판결할 겁니다. 예. 의원님 뜬금포인데요. 저 댓글 중에 혹시 이재명 정권에서 국방장관 제의 들어오면 가실 거냐고. 저는 안 갑니다. 네. 군 출신이라서. 아니 저 지금 미국 장관도 지금 소령 출신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소령 그렇죠, 출신인데 네. 그건 관계 없는데. 그거 상관없이. 야 이게 국방부 장관을 옆에서 모셔보니까 네.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지금 계엄 정국에서도 정말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꿈이 있다면 진짜 24시간 누구 터치 안 하고 잠만 푹 자고 싶은 게 이제 그쵸. 제 소박한 소원이 될 정도로 그런 힘든데 이제 국방장관을 가면 어떻게 될지. 네. 국방장관 말고 다른 장관 혹시 받을 생각? 보훈부 장관 정도면. 보훈부 장관. 왜냐하면 네.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고 저희 큰아버님도 6.25 참전용사고 저희도 나름 군 명문가 출신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무명의 용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징병제로 가서 이제 군대에서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 풀어야 되고 예우해줘야 될 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쪽은 뭐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네, 이거를 한 보훈 정책을 완전히 세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군 출신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한 어떤 보훈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구님 차차기 대선을 보신 거 아닙니까? 전혀. 네. 왜 저를 벌써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사람을. 근데 왜냐면 말씀 나왔으니까 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도 보수 얘기 네. 반발하고 있어요. 뭐 네. 가짜 보수야 하는데 네. 제가
제가 새누리당계 10년 출입했잖아요. 예. 여기가 제일 가짜 보수야. 군대 안 간 사람 제일 많고. 일단 윤석열 부동시. 예. 그 동의하십니까? 60년생이 부동시. 아, 술은 잘 먹구만 아주. 동의 못하죠. 예, 부동시 그리고 그 법률위원장 있잖아요. 예. 주진우 의원 예. 급성 간염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 관보에 나와요. 관보에. 그다음에 이제 체병을 물건 취급하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본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제일 웃긴 거. 예. 1병, 2병, 3병, 4병.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클릭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은 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가 있냐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특히나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이슈 선점을 못했다는 거죠. 자기 먹을 거리인데 왜 이재명이 손대냐, 맞아요. 이재명 그거죠. 대표께서 손대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맨날 그냥 뭐 하면 이재명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나 감이 좋아요.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 게 뭐다라는 걸 캐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못 해왔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는 거지 이거에 막 우클릭이다 뭐 이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번 계엄 사건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들이 네. 이제 젊은 2030 남성과 여성이 약간 갈등 그렇죠. 대립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20대 남성들이 징병제로 인해서 상대적 그렇죠. 박탈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가산점도 있고 이게 위헌이다 나오다 보니까 그런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어찌 됐든 군에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국방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도 징병제 같은 경우도 저는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병제로 간다는 게 아니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어떤 선택형 자율형 징병제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과 외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뭐 병원도 내가 가고 싶으면 뭐 민간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일과 중에는 하이아키 상명하복이 확실히 지켜지고 그렇죠. 책임감을 강하게 주는 대신에 이제 군문을 나서면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자연인 자유인으로서 그걸 또 보장해주는 그렇죠. 이게 국제적인 추세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최강대국 군 최강대국 글로벌 넘버원 군대인 미국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자율형 징병제라는 것들이 좀 조금 도입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애인이랑 동거하고 싶으면 뭐 이제 밖에서 동거하고 출퇴근 시간만 잘 지키고 대신에 이제 책임감을 아주 강하게 부여하고 처벌 조항을 강하게 부여를 해서 이거에 책임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응의 처벌을 받는 자유를 주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자율형 징병제 도입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군대 안 가고 네. 꼭 자기 군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군기가 빠졌니 뭐니 네. 제가 보통 만나보면 다 군대 안 갔어 보면. 네, 그 미군들 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군 부대 근무할 때 7공군 사령관이 이 사무실을 왔어요. 저는 합동 근무를 했었는데 연합 근무를. 근데 병장이 이 테이블에 걸터 앉아서 사령관하고 농담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완전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네. 그리고 훈련 때 막 엄청나게 그 지휘관이 이 부하 장교를 압박하고 공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차례자수를 써서 예슬 이 소리밖에 안 들렸던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제 이단남들이 제가 군대 갈 때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군대 가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무생활 아니에요. 맞아요. 가둬놓고 사육을 시키고 줄 빨다 거기서 때리고. 줄 빨다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스트레스인데 여자친구 있냐 누나 있냐 물어보기 시작하고 네. 첫날부터
처음부터 네, 그런 것만 조금 더 자율성을 좀 부여한다면 군대도 이제는 가고 싶은 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원님 마지막 하나만요. 네. 어차피 조기 대선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전략 써서 예. 대통령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로는 높죠. 예, 그 이재명 캠프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안보, 네. 이재명의 안보 공약은 네. 뭐 의원님도 분명히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 거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뭐 네. 어떤 게 좀 청사진이 다른가요? 결국은 지금의 안보는 강압에 의한 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강압에 의한 안보를 구사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라는 건 어느 그러니까 특정 전략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지만 저는 수레바퀴론을 주장해요. 그리고 대화 협력이라는 큰 바퀴 흐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방력이라는 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갈 때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가듯이 국방 안보 전략도 그 방향에서 수립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이지만 이게 상대할 수 없는 국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결국은 해답은 종국적으로는 전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 협력과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 강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론이 균형되게 굴러갈 때 우리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방안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까. 그 관점에서 민주당은 국방안보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